어디 그 강연을 가면은 저 김재동 닮은 카피라이터다라고 제 소개를 합니다. 그럼 아니다. 박휘순 닮았다라고 반론을 김재동하고 박휘순 중간 정도 되는 카피라이터 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손에 쥘 게 없으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와서 한 1시간 조금 넘을 정도로 강연을 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28년차 카피라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카피라이터라는 게 남의 얘기를 대신 해주는 직업이거든요. 뭐, 삼양라면 얘기도 해주고, 화이트 맥주 얘기도 대신 해주고, 이걸 한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내 얘기를 좀 하고 싶다. 남의 얘기를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대신증권 지점장도 아닌데 맨날 남의 얘기를 대신해 주다 보니까 내 얘기를 좀 하고 싶다 해가지고 1년에 한 권씩 이렇게 책을 냈어요. 그게 이제 내 머리 사용법이라는 책부터 시작해서 불법 사전 뭐 이런 책들을 1년에 한 권씩 냈는데 카피라이터가 쓴 에세이는 좀 다르다 뭐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간결하고 뭐 발상이 조금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인터뷰를 이제 여기저기 조금 했었는데 그 인터뷰 할 때마다 저한테 똑같이 묻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발상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고정관념을 털어버릴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반복해서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 답을 제가 갖고 있지를 못했거든요. 저는 그냥 생각나서 글을 쓴 건데 자꾸 물으니까 내가 이게 좀 근사한 답을 좀 갖고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썼던 글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되짚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1시간 반에서 2시간가량의 강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 이제 교보에서 한번 강연을 했는데, 재밌다. 그 우리 학교에서도 한번 하자. 우리 회사에서도 한번 하자 해가지고, 그게 불과 한 2년 전이었는데, 팔자에 없는 이제 강사 노릇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한 달에 몇 차례씩 여기저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무슨 발상전환의 교과서나 창의력 교과서 이런 건 아니고요. 순전히 제 경험, 제가 뭔가를 생각해내던 경험들을 쭉 정리한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 중에 내가 몇 가지는 한번 섭취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것만 이렇게 발췌하셔가지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표지로 내 머리 사용법이고요. 깐난하게 이렇게 발라당 뒤집어져 있는 비디오를 가져왔는데, 그 발상전환이란 게 바로 이 사진 한 장을 머릿속에 딱 넣고, 이 사진 한 장을 머릿속에 넣고, 강연을 들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상전환은 그냥 발라당이다. 그것도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갓난아이의 발라당이다. 뭐 그런 정도의 개념을 갖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찾자, 떨자, 참자, 묻자, 놀자, 돌자, 따자, 하자, 영자. 찾자는 발상전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떨자와 참자는 발상전환을 해서 해야 될 2가지 노력. 최소한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된다 하는 거. 묻자, 놀자, 돌자, 따자. 이거는 요령. 그리고 하자는 자세. 그리고 마지막 영자가 좀 수상하죠. 영자는 철학. 뭐 이렇게 이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것으로 시작할까 하는데요. 행복의 반대말이 뭐죠? 불행입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근데 제 책을 보면은 조금 다르게 적혀 있거든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해지는 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시 30분까지 행복했다가 10시 31분부터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불만을 자꾸 내뱉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굉장히 불행해져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일 수도 있지만은 불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러면은 불행은 정답인데, 행복의 반대말 불행은 정답인데 불만은 틀린 답인가 오답인가, 그거는 아닐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저는 새로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상전환은 뭐냐? 정답이 아니라 새로운 답을 찾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발상전환의 정의입니다. 근데 새로운 답은 내가 언제든지 그냥 머릿속에서 새로운 답을 찾아야지 하면 금방금방 나오는 건 아니겠죠. 제가 행복의 반대말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머릿속에서 다들 불행이 먼저 떠올랐겠죠. 그리고 불행이라고 그 생각을 입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셨는데 새로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정답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더라도 정답 너 옆으로 잠깐만 비켜서 있어. 나는 지금부터 새로운 답을 찾을 거거든 하면서 머리에 시간을 좀 줘야지 새로운 답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서둘러서 정답은 이거다라고 결론을 내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답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좀 시간을 줘야 된다. 발상전환을 위해서는. 예. 이제 새로운 답을 찾으려면 좀 낯설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뭐 맨날 익숙한 생각이 아니라 좀 다른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낯설게 생각하는 것도 낯설게 생활하기 위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굉장히 경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식탁에서 밥 먹고 똑같은 코스로 출근해서 똑같은 회의실에서 똑같은 커피를 마시고 똑같은 사람들하고 회의하고 퇴근 후에는 똑같은 술집에 가서 똑같이 맥주 7, 소주 3 해가지고 똑같이 마시고 그러니까 똑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직이 돼 있는데 몸이 경직이 돼 있고 머리도 굉장히 굳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생활을 좀 바꾸면은 몸이 조금이라도 유연해지면서 머릿속도 좀 말랑말랑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생각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낯선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좀 낯설게 생활을 해봐라. 책 읽는 방법도 맨날 똑같이 하지 말고 조금 바꿔보고 음악 듣는 방법, 옷 입는 거, 가방 속에 넣고 다니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 생활을 조금 바꿔보라는 얘기죠. 텔레비 보는 거. 텔레비 보는 것도 뭐 주중에는 드라마, 주말에는 무한도전 이렇게 탁탁탁 정해져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일요일 하루 같은 날 딱 하루 잡아가지고 평소에 전혀 보지 않던 채널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애니메이션 채널도 좋고 다큐 채널도 좋고 그거를 딱 틀어놓고 아침에 리모컨을 그냥 냉장고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하루 종일 그 채널만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지켜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소파에 앉아서 잠깐 보더라도 평소에 전혀 접하지 않았던 그런 데서 뭔가를 내가 탁 하는 그런 그 새로운 것을 캐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활을 자꾸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해서 술 마실 때도 소주 7, 맥주 3으로 한번 바꿔보고 어느 날은 좀 죽더라도 하여튼 뭔가 하여튼 자꾸 바꿔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선물도 우리가 정답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생일 하면은 생크림 케이크 딱 정해져 있고 집들이 선물 뭐죠? 화장지, 개업 선물, 화분, 꽃 딱딱딱 정해져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선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일날 생일 파티 하는데 막 케이크 2개, 3개 한꺼번에 들고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굉장히 머쓱한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것도 좀 정답이 아니라 새로운 답을, 나만의 답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 얘기를 하나 드리면은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은 광고쟁이들은 좀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을 이렇게 거들거나 집사람 생일을 챙긴다거나 이런 걸 잘 못해요. 핑계가 그런 거죠. 근데 결혼하고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집사람 생일이 한 3, 4일 남았을까요? 올해는 내가 선물 한번 제대로 해야겠다. 그동안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갑자기 철이 든 건지 어떤 위기감을 느낀 건지 하여튼 선물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평범한 건 좀 하기 싫고 해가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생각해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때가 집사람의 33번째 생일이었는데 33개의 선물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딱 떠올고 근사할 것 같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선물을 사서 모았어요. 한 3일 동안. 이게 쉽지가 않아요. 33개 사는 게. 왜냐면 또 싼 걸로만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꽃도 한 송이, 책도 한 권, 연필도 한 자루, 뭐 CD도 한 장, 머리핀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0,000원 미만에서 선물들을 쭉 사갔죠. 소주도 한 병, 뭐 담배도 한 갑 이런 식으로 해서 33개를 샀어요. 33개를 사가지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집사람이 엄청나게 감동을 할 것이다.
감격을 할 것이다. 이제 그 생각이 들고 그 표정을 보고 싶어가지고 생일날 이제 집사람이 퇴근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집에 가서 이제 주접을 좀 떨었는데 거실에 선물 33개를 이렇게 이제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늘어놓고 풍선 33개를 불어가지고 또 그 안에 이렇게 채곡채곡 쌓아놓고 A4 용지 한 장을 꺼내가지고 선물 33개의 의미를 한 줄 헤드라인으로 다 적었어요. 카피라이터니까 그런 거 좀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고 이거는 어떤 의미고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담배도 샀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담배를 안 피는데도 샀어요. 싸니까. 거기다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한밤중에 내가 갑자기 담배 떨어지면 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33개의 의미를 써가지고 이제 그 정확히 얘기하면 선물 32개를 샀고 33번째 선물은 나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가운데 이렇게 이제 앉아있으려고 그러는 거죠. 한가운데 이렇게 앉아서 집사람이 현관문 덜컹 열면서 이제 들어오는 그 표정, 들어오면서 놀라는 표정, 그걸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걸 못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덜컹 소리 대신에 휴대폰이 따랑 울리더니 휴대폰을 받아봤더니 제 가장 친한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는 바로 영안실로 가고 외박을 했죠. 집에 못 들어왔죠. 그래서 집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볼 길은 없었는데 전화통화는 했겠죠. 전화 목소리에서 대충 얼마나 이 사람이 놀랐는지가 이제 창생이 들려왔고 그게 얼마나 그 강력한 선물이었는지는 그 이후로 한 10년, 그게 10년 가더라고요. 그 이후로 10년 동안 제대로 선물 안 해도 그래 저 작년에, 재작년에 이걸로 그냥 10년 가더라고요. 근데 10년이 넘었으니까 다시 또 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왜 우리가 누군가의 생일에 33개의 선물을 안 하는가? 그 생각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를 안 해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나 한 10분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선물을 내가 최초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누구나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답은 이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물하면 대충 이런 거야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선물을 시도를 못한다는 거죠. 그거를 털어내는 게 그러면서 새로운 답을 찾는 게 바로 발상의 전환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봄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를 한 5개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봄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아지랑이. 잠. 소프리지아. 치마. 꽃. 네? 초록색. 예, 5가지. 아지랭이, 잠, 치마, 꽃, 초록색. 이게 나왔는데, 어떤 사람한테 봄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를 5개만 대보세요 했더니 이 사람은, 안경, 거울, 자동차 극장, 천문대, 맞선. 이 5개를 냈다 그래요. 두 사람은 자동차 극장? 자동차 극장은 봄에 가야 제맛이 나나? 무슨 관련이 있지? 맞선은 뭔가 봄에 맞선 뭐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안경하고 봄하고 무슨 관련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봄 하는 순간에 봄 하면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봄은 계절 중에 하나야. 스프링이야. 라고 결론을 딱 내려버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정답 옆으로 잠깐만 비켜서 있어. 봄이 혹시 계절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봄을 뚫어지게 본 거죠. 그랬더니 봄이 계절 중에 하나의 봄이 아니라 보다의 명사형일 수도 있다라는 걸 이 사람은 발견을 한 거죠. 맞아. 봄이 보다의 명사형이면은 안경, 거울, 천문대, 자동차 극장, 맞선 이런 단어들이 다시 떠오르는 거죠. 근데 봄은 계절이다라고 딱 서둘러서 결론을 내려버리면 결코 2단계까지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발상은 자꾸 결론을 뒤로 미루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런 것들이 보인다. 우리가 아주 자주 하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뭐라고 대답하죠? 잘이라고 대답하죠. 그럭저럭. 뭐 맨날 똑같죠. 뭐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이라는 글을 쓴 사람이 있는데 움베르토 에코라는 작가요. 이 사람 책을 보면은 이 어떻게 지내십니까에 대한 답을 한 160가지 정도로 적어놨어요. 근데 그 160가지가 정말로 재밌어요.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 단순한 질문에 그렇게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 그 정답 같은 대답이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대답들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온 거라는 거죠. 그 중에 몇 개를 제가 들고 와봤는데, 갈릴레이한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돌아갑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갈릴레이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그죠? 비발디한테 어떻게 지내세요? 물으면 계절에 따라 다르지요. 노베 터져버릴 것 같아요. 드라큘라 피봤습니다. 예수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인슈타인 상대적으로 잘 지냅니다. 이런 것들이 한 160가지 정도 달려있는데, 이런 대답들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냥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럭저럭 잘, 정말 성의 없는 질문에 성의 없는 대답으로 그냥 대화가 끝나버리는데, 이런 대답을 하나 툭 했을 때 굉장히 엔돌핀 같은 게 솟으면서 웃으면서 그 다음 대화가 이어지고, 하루에 한두 번만 더 웃어도, 그러니까 무슨 발상의 전환이 창의력, 아이디어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재밌는, 평소에 하지 않던 낯선 대답을 하나 해서 사람들한테 한번 웃게 만들면은 그게 그냥 하루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의 합이 그냥 우리의 인생인데, 하루가 재밌어지면 그거 다 더하면 그냥 인생이 훨씬 더 재밌어지고 훨씬 더 지루하지 않고 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명함인데요. 아까 정철입니다 얘기했는데, 보통 명함에 이제 이렇게 적혀 있죠. 정철 카피, 대표, 정철. 이렇게 딱딱하게 돼 있는데, 그게 좀 싫더란 얘기죠. 너무 정답 같아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명함을 이렇게 주면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죠. 정철입니다라는, 저는 이제 5글자를 얘기하는데, 그 명함을 건넬 때 입에서 나오는 그 5글자를 그대로 들여다가 제 명함 위에다가 정철입니다라고 올려놨거든요. 그랬더니 명함을 탁 건네면 명함 독특하네요, 재밌네요 하면서, 명함이란 게 처음 만나는 사람, 좀 서먹서먹한 사이에서 주고받는데, 거기서부터 뭔가 얘기가 조금이라도 잘 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명함이란 건 정말로 작은 공간이죠. 5cm, 9cm 정도의 아주 좁은 공간인데, 이 명함 하나에도 우리가 새로운 답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데, 뭐 수십 페이지씩 하는 기획서 같은 거는 정말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새로운 답으로 채우면은 정말 새로운 기획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대충 작년 거 갖다가 숫자 몇 개 바꾸고 올해의 기획서 이렇게 내놓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답만 계속 그냥 어떤 게 정답이지, 작년에는 어떤 게 정답이었지, 그런 것처럼 나도 해야지라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산 작년 4월 총선 때 문재인 후보의 명함이었는데요. 보통 이제 선거 때 지하철 역사 입구에서 명함을 이렇게 많이 주면은 받아다 그냥 휴지통에 다 버리는데, 명함 앞면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죠. 후보 얼굴, 슬로건, 기호, 이름, 정당, 어떤 경우에 공약까지 몇 개 앞면에다 넣어서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조금 기존 정치인하고 좀 다른 정치인이다라는 그런 컨셉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었기 때문에, 명함도 조금 새로운 답을 좀 찾아보자 해가지고 얼굴하고 슬로건 빼놓고 다 뒤로 2개만 빼놓고 다 뒤로 넘겨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다르다 하고 얼굴 이것만 딱 남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건넸더니 사람들이 좀 다르네, 정말 바람이 다른 게 아니라 명함이 다르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역시 뭔가 새로운 답을 찾겠다고 하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문재인 정도의 얼굴이 알려진 후보기 때문에 저런 게 이제 물론 가능했겠지만은, 어찌됐든 새로운 답을 찾겠다는 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 발상전환의 정의 찾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평소에 우리가 이제 2가지 정도의 발상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떨자입니다. 발상전환을 위해서는 약간의 부지런을 좀 떨어야 된다. 약간의 부지런입니다. 무슨 대단히 심각한 부지런이 아니라, 뭐냐, 어떤 얘기냐. 제가 목욕탕에서 이렇게 머리를 감고 있었어요. 머리를 막 감고 있는데 이제 샴푸 거품이 머리에 가득한 그런 상태였는데, 한참 감다가 재밌는 생각이 하나 딱 떠올랐어요.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손톱도 깨끗해지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머리 감다가.
이거 재밌다. 이거 가지고 잘 발전시키면 뭔가 물건이 하나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머리 한쪽에 딱 제대로 기억을 해놓습니다. 이거 나중에 써먹어야지 하고. 그리고 나서 머리를 다 감고 헹구고 수건으로 머리를 이제 물기를 툭툭툭 털어내다가 요 생각까지 같이 툭 털어져 나가버려요. 그리고 다 닦고 목욕탕 나와서 소파에 딱 앉으면은 내가 목욕탕에서 재밌는 생각을 해냈다는 생각조차도 다 잊어먹고 끝나버리는 거죠. 날아가 버리는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IQ 200이 안 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그래요. 여기도 200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각이 떠오르는 그 순간에 어딘가에 메모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당장에 연필하고 종이를 잡을 수가 없다. 목욕탕에서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목욕탕에 이렇게 거울에 김이 서려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우선 손가락으로 손톱이라고 우선 적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머리 털고 나가려다 보면 그게 보이겠죠. 아, 맞아. 내가 저거 생각했지. 그리고 방으로 와서 바로 그 아이디어 노트를 꺼내가지고 그걸 적어 놓는 거죠. 머리를 감으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건 어디로 도망가지는 않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발전을 시켜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쟁이니까 글로 완성을 시킨다거나 어떤 사람은 그걸 노래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제품 설계에 그 아이디어를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뭔가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어떤 발상이 떠오르는 그 순간 무슨 대단한 발상이 아니라도 떠오르는 그 순간에 메모하는 거 이게 약간의 부지런이다. 그거는 그 깨끗한 손톱을 갖는 법이라는 글로 제 책에 실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책을 사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좀 깁니다. 예, 넘어갈게요. 자, 새로운 생각이 분수처럼 막 솟아나는 사람이 따로 있냐, 그런 천재들이 따로 있냐 하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새로운 생각은 떠오르는데,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그 순간에 자기 걸로 꽉 붙드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서 그냥 놔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게 메모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다. 메모를 하면은 어디로, 메모를 일단 한 다음에, 그거를 지금은 이제 연필이나 수첩 같은 걸 들고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죠. 휴대폰에 메모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저장을 해놓으면 되고, 무슨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아주 독특하고 재밌는 간판을 발견했다. 그럼 휴대폰 꺼내가지고 그냥 사진 탁탁 찍어 놓는 거죠. 휴대폰에 일단 1차 저장을 했다가 그 자기만의 아이디어 노트를 하나씩 마련을 하는 게 좋아요. 아이디어 노트를 하나씩 마련을 해서 떠오르는 생각 같은 걸 거기다 계속 차곡차곡 적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휴대폰에서 찍은 것도 출력해가지고 거기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신문기사 재밌는 게 났다고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또 붙여놓고 무슨 아이디어 발상 이런 거 말고도 친구들한테 재밌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거 내가 딴 친구들한테 써먹어야지 하고 머릿속에 기억해 놓는 경우 많죠. 그 다음에 딴 친구들 만나서 그 얘기를 해서 써먹으려고 그러면 생각이 잘 안 나는 경우 다 있을 거예요. IQ 100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도 메모해 놓으면 되는데 한두 단어만 하면 금방 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노트 하나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머리 밖에다가 외장하드를 하나 갖고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똑같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머리에 뭔가 기억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담아두는 거죠. 그럼 머리 공간이 아무래도 커지겠죠. 비교 공간이. 그러니까 머리를 기억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발상하고 이런 데 사용을 하라는 얘기죠. 기억은 다 이 아이디어 노트 속으로 그냥 다 찔러 넣는 데는 거죠. 예. 이 사람의 평균 체온이 36.5도라고 하는데 1년이 365일이잖아요. 이게 365로 숫자가 같죠. 소수점 하나가 있고 없고 차이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재밌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쯤에 이거를 제 아이디어 노트에다 적어놨어요. 1년은 365, 사람의 체온 36.5. 근데 그리고 이제 한 5년 지났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아이디어 노트를 내가 이렇게 훑어보는데 별로 뭔가 저거를 어떻게 내가 발전시켜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별로 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책을 쓰면서 집중력이 이제 생기니까 저걸 보는 순간에 이거는 이렇게 발전시키면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글로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디어 노트에 있는 것들이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아니면 한 달 후가 될지 언제 이게 발전돼서 뭔가 물건이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죠.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메모를 해주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람의 체온이 36.5도인 이유라는 글로 정리를 해서 책에 실었는데요. 사람의 체온은 36.5, 1년은 365.
사람의 체온 열이 모이면 1년이 된다. 1년에 최소한 10사람을 꽉 껴안으라는 얘기다. 1년에 10명, 최소한 10명 정도는 내가 사랑하면서 좀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메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길게 얘기를 안 해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강조를 했죠. 그 머리 좋다는 아인슈타인도 IQ 200은 안 됐나 봐요. 뭐하러 힘들게 기억하려고 애쓰나 기록하고 기억에서 지워라. 외장하드에다 다 저장을 하라는 얘기죠. 에디슨은 죽고 나서 이렇게 뒤져봤더니 조그만한 수첩 메모노트가 무려 3,400건이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뭐 생각만 나면 그냥 다 거기다 찔러 넣은 거죠. 그 중에 한 페이지는 아마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구로 나중에 발전이 됐을 거예요. 그죠? 전유성이란 분 아시죠? 굉장히 괴짜 개그맨인데 이 사람도 이 메모만을 모아가지고 책 10권을 썼다. 그래서 메모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메모 습관, 나만의 아이디어 노트 갖기 이 두 가지입니다. 사진이 좀 흐릿한데 재작년 연말이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조금 내기 시작할 때였는데 연말에 종각 바로 옆에 국순당인지 어디서 하나 이렇게 1, 2, 3층인가가 막걸리집인 그런 술집이 하나 있어요. 그 큰 술집인데 거기 2층에서 출판사 뭐 관계자, 뭐 기자, 뭐 서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출판사 대표가 이제 이 사람들 알아두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 5-6명이 만나서 이제 막걸리를 한잔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면서 막걸리를 몇 잔 먹다 보니까 이제 술이 조금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2차 가자. 그래서 아 좋습니다. 2차 갑시다. 그랬더니 2층에서 또르르 1층으로 내려와서 똑같은 술집이에요. 다시 앉아서 똑같은 막걸리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2차가 똑같은 집에서 자리만 옮겨서 하는 2차도 있냐고. 재밌다 그랬는데 그때 한양대 교수분이 한 분 또 같이 계셨는데 2차에 앉자마자 막걸리 시키자마자 가방에서 주섬주섬 하더니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책상 위에. 이렇게 봤더니 책 3권인데 제가 그 해에 썼던 책, 그 전에 썼던 책, 그 전전에 썼던 책 이 3권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감동이죠. 내 책을 3권이나 사주다니. 사실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을 내가 사갖고 오면은 그 많은 책 중에 제 책을 골라서 누군가가 나온다. 이건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지금은 조금 덜해졌는데 처음에 제가 책을 냈을 때는 과연 내가 내 책을 누가 살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서점에 가서 작가 아닌 척하면서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사나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평대에 잘 깔려 있어요. 제 책은. 그럼 누가 와가지고 이제 책을 이렇게 뒤적 보면 아 저런 애가 내 책을 사는구나. 한참 보다가 툭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몇 명이 이렇게 책만 이렇게 뒤져보다가 그냥 안 사보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내가 딱 1시간만 기다려봐야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책을 사면은 그 첫사람을 내가 쫓아가가지고 저 작가한테 사인해줘도 될까요? 이거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하고 왔어요.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그만큼 책 한 권이 선택되는 게 어려운 일인데 이분은 3권을 다 갖고 있는 굉장한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더 감동적인 거는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포스트잇을 정말로 깨알처럼 붙여놨어. 책에. 어딘가에 써먹어야겠다고 체크를 해놓은 거죠. 이것도 하나의 메모라는 거죠. 내가 알아보기 쉽게 체크를 해두는 거잖아요. 정말 3권을 깨알처럼 본 거죠. 정말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봐주다니 3권을 사주는데 그것도 이렇게 열심히 봐주다니 제가 굉장히 감동을 먹고 2차 계산을 하고 말았는데 메모라는 게 꼭 글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하나의 메모일 수 있다. 그리고 독서법 하나 추천을 드리면은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너무 깨끗하게 보지 말라는 얘기죠. 더럽히면서 좀 보는 게 훨씬 더 책 보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 보면은 글자가 있고 여백이 있는데 글자는 당연히 작가의 생각이죠. 그럼 작가의 생각을 내가 쭉 읽어나가다가 작가의 생각이 내 머리와 탁 부딪혔을 때 내가 주는 생각들이 또 다른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다시는 생각 안 납니다. 근데 생각나는 그 순간에 그 책의 여백에다 적으면서 가라는 얘기죠. 넘겨다가 또 무슨 생각나면 적고. 그러다 보면 책 마지막 장을 탁 덮었을 때 그 책은 2권의 책이 되는 거죠.
작가의 생각이 약간 두꺼운 한 권이라면은 아주 얇지만은 내 생각도 꽤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책을 들췄을 때 그 내 생각 조각들을 나중에 다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또 아이디어 노트나 메모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책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책을 읽을 때는 제 책은 이제 아주 짧은 글과 일러스트나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뭔가 콕콕 찔러서 생각할 거리들을 주는 그런 글들이 많으니까 자기 생각을 예를 들면은 사전 같은 거 단어들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빈 여백에다가 자기의 정의를 적으면서 쭉 그 책을 보는 거죠. 그래서 새 책 하나 딱 한 권 사고 무슨 그랜저 뽑은 듯이 깨끗하게 이렇게 모시고 이럴 필요 없다. 적어가면서 더럽게 읽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빌려보면 안 되겠죠, 그죠? 빌린 책에 막 그거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책은 빌려보시고 제 책은 사서 보시라는 겁니다. 두 가지 노력을 한다 그랬는데 두 번째 노력이 참자입니다. 발상전환에는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다. 이것도 약간의 인내입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던 거에서 조금만 더 약간의 인내만 발휘하면 됩니다. 걸레가 있는데요. 걸레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누구나 걸레에서 성직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걸레는 자기 몸을 더럽혀가면서 세상을 깨끗하게 해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걸레가 하는 일이 성직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를 걸레를 이렇게 조금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오래 뚜렷하게 이렇게 걸레를 보고 있으면은 성직자의 정반대편에 있는 조폭의 모습도 걸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걸레는 대부분 수건 출신이잖아요. 왕년에 수건이었는데 이제 늙고 병들어서 이제 걸레로 전락을 하게 되는데 왕년에 수건이었을 때 몸에 문신을 하죠. 무슨 체육대회, 무슨 고희 기념, 송리산 관광 기념 이런 문신들을 합니다. 이 문신들이 늙고 병들어서 걸레가 돼도 그 문신 자국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은퇴한 조폭 같은 굉장히 불쌍한 느낌의 모습을 걸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걸레에서 조폭까지 발견하려면은 쓱 걸레를 한번 봐서는 잘 안 보이겠죠. 굉장히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집중력을 갖고 걸레를 쭉 이렇게 뚫어지게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게 딱 보이는 순간이 온다는 얘기죠. 조금 더 구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하일이 있습니다. 하일에서 내가 근사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바닥을 펴고 손바닥 위에 하일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하일을 쳐다보는 거죠. 뚜렷하게 쳐다보는데 언제까지 쳐다보느냐? 뚫어질 때까지. 뚜렷하게 쳐다보면 언젠가는 이 하일이 빵 소리를 내면서 뚫어집니다. 근데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뚜렷하게 보다가 하일하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뭔가 좀 친해져야 뭐라도 하나 했다 하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한테 아이디어 하나를 냈다 하고 잘 안 준다는 얘기죠. 하일하고 좀 친해지려는 노력을 쳐다보면서 계속 해야 된다. 보다가 한번 신어도 보고 입에 물어도 보고 가슴에 이렇게 꼭 안아도 보고 던져도 보고 비틀어도 보고 잘라도 보고 하면서 하일과 나 사이에 간극이 있으면 그 간극을 조금 좁히려는 노력을 하면서 뚜렷하게 보면은 언젠가는 뚫어진다는 얘기죠. 왜 뚫어지느냐? 하일 속에는 아이디어가 한 100만 가지는 있을 거예요.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져간 아이디어는 한 10,000가지밖에 안 될 거예요. 아직도 99만 가지 아이디어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99만 가지 중에 내가 하나. 그 정도는 충분히 누구나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 모든 사람들이 잘합니다. 손바닥 위에 하일을 잘 올려놓고 비틀어도 보고 이렇게 들여다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잘합니다. 그러다가 뻥 하고 구멍이 뚫릴 때까지 보라 그랬는데 구멍이 뚫리기 직전에 나는 아무 생각이 안 나. 나는 안 돼. 하고 뚫리기 직전에 대부분 포기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나는 발상전환, 창의력 이런 거하고는 정말 무관해 하면서 포기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틀림없이 누구나 오는데 그 순간에 조금만 한번 더 가보면 틀림없이 뻥하는 순간이 온다는 얘기죠.
그 뻥하는 순간이 바로 하일이 옛다고 나한테 아이디어 하나를 건네주는 그 순간인데 약간의 순간을 못 참고 포기해버리면서 그걸 놓쳐버린다는 얘기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 뻥 뚫릴 때까지의 시간이 많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그 구멍의 크기도 아주 큰 사람도 있고 조그마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딱 한 번 뻥 뚫리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나도 뭔가가 되네? 나도 뭔가를 찾아내네? 하는 경험. 한 번만 뻥 뚫리는 구멍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조금이라도 그 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그 구멍의 크기가 조금씩이라도 커질 거라는 얘기죠. 자신감이 붙는다는 얘기죠. 뭔가를 생각하고 관찰하고 하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의 모든 아이디어, 세상의 모든 발상은 딱 두 단계를 거친다. 하나는 관찰, 그리고 발견. 그러니까 모든 게 관찰하다가 발견의 순간을 맞는 거거든요. 관찰의 순간이 없으면, 관찰의 인내가 없으면 발견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하는 거는 관찰, 마지막 관찰을 안 해서 발견까지 못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8이라는 숫자 있는데, 우리가 보통 팔자가 사납다, 팔자가 더럽다, 팔자가 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7자가 더럽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9자가 사납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이 팔자, 운명이라는 팔자와 숫자 8하고 무슨 관련이 있기 때문에 팔자라고 하는 게 아닌가, 7자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팔자를 한번 뚜라지게 쳐다봤어요.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러면서 던져도 보고, 입에 물어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잘라도 보고, 팔자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팔자가 뻥 하고 뚫리면서 저한테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하고 건네주더라고요. 그걸 그냥 그대로 나는 글로 옮기면 그게 이제 하나의 완성된 물건이 되는 거죠. 제가 발견한 것은 이제 팔자의 의미란 글로 정리가 됐는데, 팔자를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로로 자르면 0. 타고난 팔자란 없다는 뜻. 세로로 자르면 3.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가 온다는 뜻. 눕히면 무한대. 그래서 당신의 성공 가능성은 무한하다. 그러니까 팔자를 보고 있다 보면은 저걸 뭔가 좀 뭐 잘라도 보고 싶고 눕혀도 보고 싶고 뒤집어 보고 싶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들을 하다 보면 하고 뭔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팔자를 놓고 한두 차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잘 발견이 안 되겠죠. 관찰의 시간이 있어야 저거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랍니다. 쉼표를 한번 봐보세요. 뚜라지게 한번 봐보세요. 뭔가를 발견을 한번 해내보세요. 쉼표에서. 뭐를 닮았죠, 쉼표가? 태아. 태아를 닮았다. 또. 네? 구. 보통 태아, 올챙이를 닮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게 딱 뭔가가 닮았다라는 게 바로 뻥 뚫리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태아를 닮았다. 쉼표는 태아를 닮았다. 쉼표와 태아 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요리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태아를 닮았다까지의 관찰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발견을 위해서. 저는 쉼표를 보면서 아까 누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숫자 9를 닮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9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쉼표가. 그러면 쉼표와 숫자 9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그거는 숫자 9를 닮았다라는 발견해내는 것보다 글 쓰는 거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쉼표란 글로 정리를 했는데 쉼표는 숫자 9를 닮았다. 1에서 9까지 열심히 달려왔다면 10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쉬어가라는 뜻이다. 9에서도 잠시 머물지 않고 10, 11로 허겁지겁 달려가는 사람은 12는 구경도 못하고 지쳐 주저앉고 만다. 쉼표에 인색하지 마라. 쉼표를 찍을 줄 아는 사람만이 마침표까지 찍을 수 있다. 쉼표가 인생의 어떤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자세로 이제 정리가 됐는데 정리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더란 얘기죠. 발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다. 발상전환의 정의, 그 다음에 평소에 해야 될 우리가 2가지 노력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 요령 4가지, 이거는, 강의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묻자입니다. 첫 번째 요령은, 왜라는 물음표를 입에 달고 다녀라, 평소에. 호기심이죠, 호기심. 지금 코끼리 아저씨도 뭔가 심각하게 호기심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호기심을 갖는 사람만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꼭 그 내 업무에 관련된 질문인가 호기심인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가능하면 엉뚱한 호기심, 말도 안 되는 호기심 이런 걸 자꾸 가지고 그 호기심이 딱 든 거 그거에 답을 찾으려고 머리를 많이 막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계속 그 업무에 관련된 내 일에 관련된 생각만 많이 하거든요. 누구나. 그래서 머리가 그쪽 뇌가 많이 발달해 있고 어느 한쪽은 굉장히 안 써가지고 먼지가 막 텅텅 쌓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근데 엉뚱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그 부분을 막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답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안 쓰던 뇌가 갑자기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뇌 전체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엉뚱한 호기심 때문에 기존에 내가 많이 쓰고 있던 뇌, 이쪽 일, 업무에 관련된 뇌도 덩달아서 같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헛수고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 일주일에 토요일이 있고 일요일이 있을까요? 왜 도심 한복판에 공원이 있고 벤치가 있는가? 뭔가 쉬면서 다른 쪽에 뭔가 생각을 해봐야 훨씬 더 다시 월요일이 됐을 때 훨씬 더 에너지를 갖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호기심을 막 붙이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막 노력해봐라. 근데 그 답을 못 찾았다. 못 찾으면 그러면 헛수고한 건가? 그거 아니다는 얘기죠. 답을 찾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뭘까 하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는 다 얻는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물론 남들이 생각지 못한 새로운 답을 내가 찾아내면 정말 좋겠죠. 근데 못 찾아내도 상관없으니까 호기심을 가져라. 제가 가져본 그 엉뚱한 호기심인데요.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이렇게 머리에 넣으면 될 텐데 왜 우리는 입에다 넣을까? 이런 머리에 넣으면 직표일 텐데 머리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입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까? 이런 호기심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뭘까 하고 한참 생각하다가 저는 발견을 했어요. 그 답을. 그래가지고 타이레놀이란 글로 정리를 했는데 우리의 머리가 아픈 이유는 입 때문이다. 입의 잘못 때문에 입의 실수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통약 타이레놀을 머리에 넣지 않고 입에 털어놓는다. 그러니까 우리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의 다 입 때문이거든요. 오늘 그 얘기는 내가 정말 안 했어야 했는데 괜히 했어 하고 후회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크게 상처를 준 것 같아 하면서 그냥 그 얘기를 내가 왜 했지 그러면서 머리 아픈 거죠. 아니면은 오늘 내가 이 얘기를 꼭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했어. 오늘이 찬스였는데 그래서 또 머리 아픈 거예요. 입 때문에 머리가 아프니까 우선 입부터 치료하라고 입에다 넣는다. 이걸 제가 발견을 한 거죠. 근데 의학계에서는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그거 말고도 하여튼 엉뚱한 질문들 한번 던져보세요. 왜 시계의 시침은 짧고 분침은 길까? 왜 축구에는 3점 슛이 없을까? 왜 여러분들은 지금 졸릴까? 북조선을 가장 미워하는 신문의 이름이 왜 조선일보일까? 소녀시대는 야구단도 아닌데 왜 9명일까? 왜 잠실 접대에 봉천동 영수증이 올라올까? 참 신기한 일이죠. 과연 KTNG에서는 사내 금연운동을 할까? 담배 생산하면서. 하여튼 뭐 엉뚱한 질문들을 하고 답을 찾아서 그쪽에 머리를 자꾸 평소에 안 쓰던 쪽에 뇌를 자극해보는 게 머리 활성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령은 놀자인데요. 머리를 가지고 신나게 놀아라. 그러니까 발상하다, 창의하다, 생각하다 뭐 이런 모든 단어들의 동의어는 놀자가 돼야 된다. 그게 숙제하자가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상상하다는 숙제하다가 아니라 놀다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 회사의 매출을 2배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와. 아무 생각 안 나죠. 이건 숙제거든요. 머리가 안 돌아가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생각하고 발상하고 창의하는 사람이 이런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숙제를 받으면은 뇌가 딱 정지를 해버리는 거죠. 어떤 거랑 똑같냐면은 격투기를 처음 연습한 사람이 이제 연습해가지고 데뷔 경기를 갖는 거예요. 링에 딱 올라갔더니 앞에 효도르가 딱 있는 거예요. 데뷔 경기가 바로 은퇴 경기 되는 거죠. 다시는 나 링에 안 올라간다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런 부담스러운 숙제, 그러니까
뇌가 잘 안 움직이는 것은 부담 때문이거든요. 부담. 근데 저런 부담스러운 숙제를 받으면은 상상하라, 상상해봐, 생각해봐. 그 소리만 들어도 그냥 저도로 생각이 나면서 손을 절레절레 흔들게 된다. 근데 쉽고 재밌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거 재밌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이 중에 한 분이 머리를 팍팍 면도기로 밀고 출근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하면 여자분이 좋겠죠. 여자분이.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옆에 동료 혹은 부장님, 사장님들의 반응은 어떨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재밌는 반응들이 여기저기 이제 생각이 날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누구나 생각이 날 텐데 그런 것들은 그 부담스럽지는 않죠. 효도는 아니죠. 그거는 한번 만만한 애들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한테 탁 와가지고 모자를 확 씌워버릴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 이제 군대 가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응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그런 것들은 상상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어요. 그 친구의 얼굴을 머릿속에 빡빡 깎은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런 상상하는 게 재밌고 부담 없고 쉽고, 누구나 한두 개의 생각을 해낼 수 있고, 그때부터는 부담 없이 그 다음에 도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놀자, 머리를 가지고 노는 가장 쉬운 방법, 제가 글지형이라서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은 말장난, 글장난입니다. 이거는 누구 상대도 필요 없고 나 혼자서 할 수 있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아무런 도구도 필요 없고 연필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글 쓰는 게 부담스럽다, 나는 글 쓰는 거는 조금 담쌓았어, 이런 사람도 이게 재밌는 놀이다, 머리를 가지고 노는 놀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느낌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험이란 단어를 제가 이제 정의를 했는데, 모험이란 단어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세상을 만지는 체험, 어둠을 헤치는 탐험, 나에게 던지는 시험, 어쩌면 조금은 위험, 그러나 인생의 모험, 이렇게 저는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모험이란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모험처럼 험으로 끝나는 두 음절 단어를 다 이렇게 추린 거죠. 그랬더니 체험, 탐험, 시험, 위험, 보험, 이 5개가 골라지더라고요. 얘네를 일렬로 세워놓고 그 앞에 운율하고 의미가 맞게끔 적당히 이렇게 조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글을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장난감 레고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레고. 이렇게 조립하는 거죠. 조립. 이렇게 조립하다 보면 그게 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이나 말을 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논다라는 개념으로 하면 이런 글은 누구나 쓸 수가 있죠. 조립을 하면서. 예? 하나가 조립이라면 또 하나 이제 분리인데, 헤어짐이란 글이 있는데 책에, 좋을 땐 상대를 업고 다녀도 무겁지 않지만 싫어지면 상대의 머리카락 한 올도 짐으로 느껴진다. 이를 영어 한글 합성어로 헤어짐이라 한다. 헤어짐이 느껴지면 헤어짐이 헤어하고 짐을 이렇게 분리를 한번 시켜놓고 봤더니 저기 뭐 있냐는 얘기죠. 물론 이런 생각을 하려면 영어를 좀 해야겠죠. 헤어가 머리카락이다, 이런 걸 알아야 이제 물론 가능한 건데, 저는 영어를 좀 합니다. 제 이름이 정철이라서 영어를 좀 합니다. 그래서 헤어짐이라는 게, 이게 분리를 해낼 수도 있다. 같은 거죠. 나이키도 똑같은 건데, 사람에겐 3가지 키가 있다. 선키, 앉은 키, 몇 살인지 따지는 나이키. 그러나 신체 검사할 때도 나이키는 재지 않는다. 나이와 능력은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가 몇이든 지금 시작하라고 just do it. 나이키 슬로건인데요. 나이와 키를 분리해서 한번 보면은 저런 생각들이 날 수가 있다. 장난이죠, 말장난. 근데 말장난하고 글하고, 말장난은 글이 아니야 라고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말장난을 재밌게 하면서 거기에 의미를 잘 붙이면 그것도 훌륭한 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말장난인데, 이거는 매년 10월 뭐 첫째 주인가요? 둘째 주인가요? 춘천에서 조선일보 마라톤 대회가 열리죠. 그 딱 일주일 전에 그 똑같은 장소에서 조선일보 반대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초치는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 벌써 몇 년 됐죠. 그러니까 촛불, 광우병 촛불 직후 가을이었는데, 조선일보 이제 시민단체 몇 군데서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포스터를 하나 뭐 재능 기부해달라 해서 만들어진 건데,
마라톤에서 마라라는 단어를 보고 그거 가지고 말장난을 한 거죠. 진실을 왜곡하지 마라, 역사를 되돌리지 마라, 촛불을 매도하지 마라, 마라톤. 말장난이지만은 컨셉이 잘 살아있는 그런 포스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스터를 한번 만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뭔가 말 가지고 하여튼 장난을 치면서 만들고 이렇게 말 가지고 한번 놀아보면은 재밌고 그 다음에 글 쓰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씩 그런 느낌들이 완화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요령은 돌자입니다. 확 돌려서 뒤집어라. 뒤집자라는 얘기죠. 뒤집자. 돌자라는 게 뒤집자라는 얘기인데 왜 돌자라고 그랬을까요? 다 두 글자인데 이것만 뒤집자 하자 보니까 좀 튀어서 돌자라고 바뀐 건데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늘 보던 것도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정말 생각지도 않는 그런 느낌을 확 받을 때도 있고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뒤집어 볼까? 이런 생각으로 뒤집어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내가 뭔가를 하나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한번 무조건 뒤집어 보는 거죠. 뒤집어 보는 그 단계를 꼭 한번 거치는 거예요. 습관처럼. 뒤집어 보는 게 습관이 돼야 된다. 우리가 첫 페이지에서 제가 갓난아이의 발라당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뒤집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 보는 걸 습관처럼 한번 해보고 뒤집어도 별게 없네? 라고 확인을 한 후에 다시 원위치시켜서 생각을 이어나가면 된다는 꼭 그 과정을 거쳐라. 보이지도 않던 것들이 갑자기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경력이라는 단어도 이것도 제가 글을 쓴 게 아니라 그냥 뒤집었더니 글이 된 건데 그 내머리 사용법이라는 책에 들어있는 글 중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글 중에 하나인데 아주 짧은 글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라 한번 뒤집어 봤더니 지가 글이 된 거예요. 경력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그냥 얻어지는 경력은 없습니다. 뭐 이런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력을 아무리 우리가 보고 있어도 역경이 잘 안 보여요. 뒤집기 전에는. 그러니까 일부러 한번 뒤집어 봐야 역경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 그걸 갖다 그대로 역경이네? 맞아. 우리가 경력이라는 게 역경이 쌓이면 그게 다 경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게 다 내 에너지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뒤집음으로써 그러니까 뒤집는 순간 그냥 발견이 되는 거죠. 포기는 언제 쓰는 거죠?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써야 된다. 우리가 교육을 받아왔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거의 뭐 죄악시하는 그런 단어인데 정말 그럴까? 포기에 대한 우리의 그 선입관. 근데 그걸 포기의 의미를 뒤집어 보면 안 될까 하고 한번 뒤집어 봤더니 충분히 얘기가 되더라는 얘기죠. 포기.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가훈처럼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 의해 오랫동안 무시당해온 단어. 그러나 하나뿐인 인생을 희박한 가능성과 맞바꿀 수 없다는 사람들에 의해 조용히 존중받는 단어. 포기도 하나의 선택이다. 정반대에 뒤집는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말로 용기가 필요한 일이 포기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정말 하기 싫고 한데 내가 포기한다는 얘기 들을까봐 질질질 끌려가는 것보다 과감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되더라는 얘기 뒤집었더니. 네. 그래서 뒤집자라는 얘기고, 네 번째 요령은 따자입니다. 무엇이든지 따서 가져와라. 훔치고 모방하라. 그냥 가져와서 갖다 쓰라는 얘기예요. 패러디하고 뭔가 잠깐 바꿔서 그 아이디어를 모방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창조도 처음부터 완벽한 창작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흉내내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아이디어의 재료가 될 수가 있으니까 막 갖다 써라. 또 뭘 갖다 쓸 것인가? 뭐든지 다. 속담, 격언, 드라마, 영화, 연극, 책, 논문, 법전, 전설, 신화, 만화, 뉴스, 광고, 그림, 음악, 조각. 심지어는 화장실 낙서도 그냥 갖다가 아이디어의 재료로 사용을 해라. 법적인 문제가 되거나 크게 로얄티를 물어야 되거나 이런 거 빼놓고는 뭐든지 그냥 갖다가 내 아이디어의 재료로 사용해라. 그걸 패러디해봐라 라는 거죠. 신문 기사를 쓰는데 육하원칙이 있죠. 근데 신문 기사를 쓰는 인생에는 육하원칙이 없을까? 그래서 그 육하원칙에 OW1H를 갖다가 그 단어들을 바꿨더니 wind, world, wet, way, waste, human
이렇게 OWEH를 만들 수가 있다. 그것들을 쭉쭉 해서 내 삶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6가지 인생의 원칙을 정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OWEH라는 6화 원칙을 내가 가져다가 내 아이디어의 재료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저게 가능하겠죠. 뭐든지 갖다 쓰라는 얘기죠. 지난 대선 때 이제 시민캠프에 창작공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창작공장 공장장을 맡았었는데 패러디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패러디를 한 2개 정도 갖고 왔는데 이것도 역시 뭔가 갖다 와서 따온 거죠. 대한항공 CF 패러디였어요. 오늘도 일할 곳이 없어 방황하는 그대에게 문재인 부활 투표 아싸 대한민국 문재인에게서 다 걸렸다. 다음 익소스하고 투싼 CF 패러디입니다. 예, 이제 따자까지 4가지 요령을 말씀드렸고, 하자는 발상전환의 자세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실패하고 실패하라. 그러니까, 결과를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결과를. 무조건 도전하라. 생각은 한번 내가 발상을 해보고, 생활도 한번 바꿔보고 하겠는데, 뭔가를 내가 완성품을 만들어내기에는 아직 내가 조금 내공이 부족한 것 같다. 그거는 내공이 좀 쌓이면 그때 가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그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공은 언제 쌓이는가? 하나를 실패할 때마다 하나씩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책도 내고 글도 쓰고 하지만은 그 전까지 얼마나 허접한 글들을 많이 썼겠어요. 써서 버리고 엄청나게 실패를 하면서 조금씩 내 나름의 어떤 글의 색깔이나 또 생각이 또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다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일단 저질러라. 그러면 설거지는 어떻게든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데, 지금 배가 무지하게 고픈데, 그리고 내 앞에 쌀이 있고, 불이 있고, 물이 있고, 밥솥이 있는데, 쌀을 씻어다가 불 위에다가 얹혀야죠. 그래야 이제 배고픔이 밥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설거지야. 쌀을 씻어서 밥을 얹히기도 전에 설거지부터 자꾸 생각을 하면서 난 설거지 때문에 밥 안 먹어.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다니. 설거지는 그때 가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밥 다 먹고 나면 갑자기 친정엄마가 놀러 올지도 몰라요. 설거지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때 가서 걱정을 하라. 무조건 저질러라. 저지르면 설거지는 또 어떻게든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저질러라. 사말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왜 저질러야 되는가 이런 얘기인데 야구에서 3할이면 굉장히 잘 치는 타자죠. 이대호나 이용규나 뭐 이런 타자잖아요. 축구에서도 10번 슛을 해서 3골을 성공시킨다. 그러면 대단한 스트라이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카피라이터도 마찬가지예요. 10줄을 썼는데 3줄을 건진다. 그러면 그 사람도 굉장한 카피라이터. 그러니까
모든 그 인생의 모든 성공 기준은 3할인 것 같아요. 3할. 3할만 치면 된다는 얘기죠. 3할만. 3할을 치는 게 어떤 의미냐? 3할을 치면 성공인데 내가 젊었을 때 20대 혹은 30대에 뭔가 한번 실패를 했다. 뭐 사업에 실패를 하든 대학에 실패를 하든 결혼에 실패를 하든 한번 실패를 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 아직도 대여섯 번 실패할 기회가 남았다는 얘기죠. 더 훨씬 실패해도 3할은 칠 수가 있어요. 3할만 치면 성공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과감하게 도전을 못하고 과감하게 시도를 못하고 저지르지를 못하는가? 18을 치려고 그랬어요. 18. 18이란 타율이 없는 거거든요. 18을 치려면 타석에 나서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헛스윙도 안 하려다 보니까 자꾸 뒤로 가는 거죠. 왜? 내 머릿속에는 늘 9할이나 18이 있기 때문인데 내가 3할 치면 타격 왕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실패할 수 있는 것도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3할 이야기를 좀 갖고 계시면 그 도전하고 하자라는 뭔가 시도하라는 거 저지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자 아까 좀 수상하다 그랬는데 뭐 감을 잡으셨겠지만 사람 이름입니다. 영자는 지금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뭐 순자, 숙자 뭐 다 이런 이름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쭉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좀 사람을 향해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사람. 그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아무리 좋은 발상도 그게 사람을 아프게 만들다거나 아니면 우리 환경을 해친다거나 뭐 이런 데 사용이 되면은 그거는 정말로 발상을 안 하는 게 낫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사람,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의 성분이 뭘까요? 사람의 성분, 뭐 물, 칼슘, 무기질 뭐 이런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사람의 성분은 이런 겁니다. 사랑, 긍정, 용기, 희망, 위로, 감사, 믿음, 겸손, 배려.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 사람의 성분이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위축이 돼 있죠. 위축이 돼 있고 얘네 대신에 돈, 성공, 출세, 개발 뭐 이런 단어들이 워낙 득세를 하고 있어서 약간 위축이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우리 사람의 성분이라면은 다시 얘네들이 성장이나 성공이나 출세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이 단어를 소중하게 여기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작년 연말쯤에 올 줄 알았는데 좀 연기가 됐죠. 연기가 됐는데 곧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의 성분이라면은 이런 것들을 주제로 혹은 이런 것들을 소재로 내가 뭔가 발상을 해내고 글을 쓰고 노래를 만들고 뭔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면은 사람한테 훨씬 더 울림이 커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성분을 툭툭 건드리니까 당연히 더 울림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따뜻한 단어들을 가지고 발상을 하는데 재료로 좀 사용을 해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글들 한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인생이라는 글인데 이거는 굉장히 짧은 글인데 제가 써놓고도 와 나는 정말 천재인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글인데 우리 집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거실에. 친구가 있으세요? 그럼 됐습니다 하는 글인데 인생이 이런 게 아닌가. 근데 이 친구 대신에 결국 인생은 사람이다라는 건데 친구 대신에 성공이나 돈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돈 좀 버셨어요? 그럼 됐습니다. 성공하셨어요? 그럼 됐습니다. 그럼 좀 웃기죠, 그죠? 웃음이 툭 나오는데 근데 그 웃기는 일을 우리는 졸라게는 좀 이상하고 줄을 쫙 서 있습니다. 그 웃기는 웃었으면서 그냥 다들 그 대열에 줄을 서갖고 있는 거니까. 그죠?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거를 물론 성공도 하셔야겠지만은 놓치는 말고 우리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햄버거도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인데 햄버거를 아까 관찰 발견이라고 했는데 햄버거를 뚜렷이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햄버거가 배워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입이 찢어질 때까지 고기, 야채 듬뿍 우겨 넣는 방법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나눠 먹도록 설계된 피자의 철학입니다. 햄버거와 피자를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피자는 이렇게 나눠 먹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햄버거는 혼자서 그냥 입 벌리면서 먹게 됩니다. 햄버거보다 피자의 철학을 우리가 살면서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 강연이고요.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면은
9가지 중에 찾지 않은 발상전환의 정의라고 말씀드렸고, 정답이 아니라 새로운 답을 찾는 것이다. 새로운 답을 찾으려면 머리한테 약간의 시간을 줘야 된다. 정답은 이거다라고 너무 서둘러서 결론을 내리지 마라. 떨자와 참자 두 가지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데, 떨자는 메모 습관, 아이디어 노트, 그리고 참자는 약간의 인내라고 그랬는데,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조금만 더 관찰해보면 틀림없이 뻥뚫리는 순간이 온다. 묻자, 놀자, 돌자, 따자 네 가지 요령인데, 묻자는 호기심이죠. 엉뚱한 호기심, 그냥 물음표를 여기저기 붙이고 돌아다녀라. 놀자, 머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쉽고 재밌는 것부터 시동을 걸어봐라. 가장 쉽고 재밌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말장난, 글장난이다. 돌자, 뒤집어라. 무조건 한번 뒤집는 것을 습관처럼 뒤집어라. 뒤집고 나서 별게 없으면 다시 원위치시켜서 생각을 이어가면 된다. 그 다음에 따자는 패러디. 뭐든지 갖다가 내 아이디어 재료로 써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지금 다 여기서 보면 한 시계, 천정, 형광등, 책상, 전화 이런 모든 것들이 한 7, 80개가 보인다. 얘네들은 지금 다 죽은 척하고 있지만은 내가 손만 뻗어서 내 아이디어의 재료로 사용하는 순간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 대기 중이다. 얘네들은 내가 다 갖다 쓸 것들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 그리고 하자, 자세, 저질러라. 설거지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저질러라. 그리고 딱 3알만 친다고 생각하면은 헛스윙이나 실패가 별로 들어오지가 않는다. 마지막 영자,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향했으면 좋겠다. 이건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 부탁입니다. 부탁.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내가, 요거는 한번 해봐야겠다는 게 만약에 한두 개라도 있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그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징어란 글인데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평생 물에 젖어 살아온 오징어가 마른안주의 대표가 됩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징어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마른안주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